안녕하세요.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편 강의를 맡게 된 은영신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서편 강의는요, 3가지 섹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사 지원서를 분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항목별 분석, 세 번째로는 서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실 때 뭐 지원 분야라든가 지원 지역, 수험 번호,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 꼼꼼하게 챙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신상 정보를 쓰고 나서 기본적으로 우대사항들이 밑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는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있으시면 챙기셔야 될 분 중에 하나. 왜냐면 이건 인사 담당자분들이 여러분 이거 되게 우대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세요. 있으시면 꼭 체크하시고요. 관련 서류 꼭 정확하게 제출을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덧붙이는 얘기가 이거 자체가 꼭 이게 있어서 뽑히고 없어서 떨어지고는 아니다라는 점. 서류는 합산이고 총점이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시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뭐 지원 가능 지역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나 뭐 오타나 문제가 있는 요지는 거의 없으니까 다음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학력사항 부분이요. 기본 인적사항 다음으로 이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서류의 어떤 배치 순을 보셔도 뭐 가산점이 몇 점입니다, 뭐 점수가 몇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 지식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특정 행정직이든 건강직이든 요양직이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지식,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신입의 경우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종학력 대학 기준, 뭐 고등학생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본인이 직무와 관련돼서 기여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사항들이 있으시면 챙기셔야 되고, 대학교, 뭐 경기, 이 학교가요, 여기가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은 대학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나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 이런 분들이 제일 억울해 하시는 섹션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뒤에 경험사항이라든가 경력사항을 보면 다 그 대학과 같은 대학에서 했던 내용을 쫙 쓰시거든요. 근데 자기 선배들이 그러라고 했대요. 여기서는 자기 학교 이름 쓸 수 없기 때문에 뒤에는 다 그 학교와 관련된 내용만 써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누가 봐도 서류가 그런 목적으로 썼다라는 게 보이는데 특히 요양직 분들 중에서 그런 많은 이제 그렇게 많은 유사한 어떤 학교로 쫙 쓰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공은 왜 중요하냐면 특히 행정직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교수님, 선생님 저요 행정직과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라요 완전히 동떨어진 지원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란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상 많지는 않지만 전공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교양 과목을 들었던 선택으로 들었던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그 기술적인 측면을 어필하실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행정직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뭐 예술의 예 이런 거 쓰시는 거는 좀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너희들 학교도 안 보고 뭐 전체적인 학점도 안 보겠지만 직무 관련 지식은 볼게라고 하는 측면에서 K는 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거 학교 교육란은.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다른 어떤 섹션을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도 다르고 직무 기술서를 봤을 때 그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실상 공란을 두셔야 돼요. 이건 쓸 수는 없어요. 괜히 이상한 거, 관련 없는 거, 점수 잘 받는 거 쓰시는 거는 안 쓰셔서 빵점 맞는 거나 그렇게 쓰셔서 빵점 맞는 거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직업교육란인데 경력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특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조직에서 들었던 교육이 없으실 거예요. 신입들은. 근데 이게 HRD 넷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국가기관에서 반드시 NCS 코드를 부여한 기관에 NCS 코드를 갖추고 있는 교육사항만 인정한다라고 인사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 서류를 보면 또 희한하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0건의 서류 중에서
350건은 떨어졌고요. 50개 정도 떨어지신 분들을,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의 서류를 보면 직업교육란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간호사든 어떤 뭐 다른 매니지먼트사에서 매니저를 했던 행정직 같은 경우, 요양직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들었던 그 직업 관련 교육을 또 다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인정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2016년 당시에는 HRD 넷에서 NCS 코드가 부여된 과목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쓰셨는데, 그렇게 쓰신 분들은 또 총점의 의미긴 하지만 많이 되셨어요. 자기가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2017년 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NCS 코드가 부여된 과목들도 많고 몇 번 떨어져서 재지원하는 입사 지원자들의 그 서류의 퀄리티라든가 어떤 서류 자체의 스펙이 너무나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RD 코드, 그러니까 NCS 코드가 부여된 과목들에 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그래 NCS 코드만 부여된 과목을 어떻게든 듣자가 아니고, 내가 학교 교육란이라든가 내 어떤 전공 이런 측면에서 백업할 수 없는 좀 부족한 영역들을 직업교육란에 추가하셔야 되는 게 의미가 있지, 학교 교육에서도 들었던 내용들을 굳이 내가 여기 칸을 채운다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들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단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쓰시는 게 좋아요. 떨어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점 이거 거의 하나도 안 쓰세요. 너무 정직하시고 너무 솔직하셔서 없으면 선생님 안 써요 라고 그냥 공란으로 비우시더라고요. 거짓말로 쓰는 것은 더욱더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게 해를 계속 거듭하면서 서류 자체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냐면 2016년 상반기에 서류가 통과했어. 근데 내가 필기에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는 이 서류 그대로 가야지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 분들이 2016년 하반기에는 또 그 서류 그대로 떨어지셨어요. 근데 또 가지고 질문을 오죠. 이거 작년에는 상반기 때는 교수님, 선생님 통과된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해요? 저 필기조차도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기업에서는 두세 번 지원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기업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다 들여서 너를 떨어뜨려 놨는데 너 왜 계속 지원하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 딱 선을 긋는 기업들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저희 앞으로 사람 더 많이 뽑을 거고요. 티오도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막 떨어지셨던 분들 계속 지원하셔도 돼요 라고 하셨어요. 좋은 뉴스죠. 그러면 내 서류도 그때와 지금과 달라졌던 무언가, 내 그 공백 기간에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입사 지원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경험이든 경력이든 교육사항이든 그런 추가적인 내용의 노력이 없이 그대로 간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수준 자체가 올라가 있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고, 학교 교육란은 여러분들 5개 모두 기입을 하세요. 작성 순서는 어떠냐면, 제일 중요한 자기의 전공과 관련되고 직무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너무 전공으로만 도배하시지 마시고 한 2-3개 밑에 한 네 번째, 5번째 정도로 내려오셨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교양이든 선택 과목이든 직무 기술서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점수가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단순히 직무 관련 기술서를 보니까 선생님 이 지식을 제가 이 과목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썼어. 그리고 또 직무 기술서에 있는 키워드가 또 그 내용 안에 앞부분에 이제 교과목 내용이 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은 직무 기술서의 지식의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다 썼어. 완벽하게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나죠. C, C+,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학점을 보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소개하고 싶은 과목이 점수가 낮으면 그거는 꽝이신 거예요. 점수 잘 나온 거 중심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과목 내용이라는 점.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서류는 100% 인사팀에서 검토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지원자들은 또 안 믿잖아요. 이렇게 서류가 많은데 채용 대행사는 또 새롭게 뽑아놓고 인사팀에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인사팀에서는 그게 1위예요. 밤새서 그때는 이제 하겠죠. 이제 이거 다 서류 다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용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쓰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 그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쓰셔야 된다는 것. 이거는 이제 면접에 갔을 때 외부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 직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반드시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그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랬을 때 그런 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거 정말 신경 써서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 그냥 한 줄 딱 그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쓰셔야 되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런 지식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직무를 수행을 할 때는 이러한 지식들이 요구가 됩니다. 라고 이제 직무기술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여기에 디테일하게 또 설명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요소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공만 쭉 쓴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교양 과목이라든가 선택 과목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직무와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쓰시면 베스트예요. 또한 이제 요양직 같은 경우, 특히 요양직 같은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 물리치료사나 간호학이나 대부분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집중돼서 쫙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한두 개 정도는 행정직과 관련된 어필할 수 있는 과목, 경영기획, 홍보, 고객관리, 통계, 인사, 사무행정과 관련돼서 한두 개라도 쓰시는 게 경쟁력이 있어요. 자기 전공으로만 쭉 쓰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요양직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교육상에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지원서를 가지고 내가 대기업, 큰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를 한다거나 물리치료사로 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땐 베스트 서류예요. 그런데 이런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으로 봤을 땐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만나봤던 그 엄청난 유명한 대학에 엄청난 유명한 대학 병원의 경력을 갖고 계셨던 간호사분들 40분들이 서류에서 떨어지신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이것을 또 확대 해석하게 문제도 있죠. 워낙 지원자 수가 2만 명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40건을 보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 저 역시도 이건 인사 담당자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고, 내가 행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그 직업교육란 있죠. 그 부분에서 어필하셔야 된다는 점. 다음으로는 경력사항인데요. 이 경력사항은 신입의 경우는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돈을 받고 했던 경력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받지 않고 교수님 밑에서 연구실에서 참여했던 그런 경험들도 다 본인한테는 직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경력이 될 수 있어요. 꼭 돈 받고 하는 직업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상식선이에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업무를 하려고 가도 주민등록 등본조차도 3개월 이내 걸 요구를 하거든요. 이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아시고 다시 끊으시던지 다시 받으시던지 이런 서류상에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쓰시는데, 근무 기간이냐 상세 경력이나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게 좀 강조하는 건 NCS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직무 기술서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러한 창이 떠요. 그러니까 분야별 검색.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 건보의 직무 기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내가 했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시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지만, 내가 경영회계 사무 관련돼서 일을 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중분류, 소분류가 나오고 또 세분류가 나오거든요. 찾아 들어가세요. 찾아 들어가시면 거기에 직무 책임 및 역할 섹션이 쭉 나와요.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 입사 지원서에 그 경력사항뿐만 아니라 경험사항도 쓰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뭘 했니? 어떤 책임과 역할을 했니라고 했을 때 이 분야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해 놓은 내용들, 지금 이 경험사항도 마찬가지지만 그 요소들을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기술을 하시는 게 나의 어떤 전문성을 보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아는 나의 언어로 어떤 내 역할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직에서 그 역할을 정의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언어들 있죠. 그걸 사용을 하시는 게 현직자들이 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해하기 쉽고, 또 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챙기시고, 경험사항 부분들은 이 노란 부분은요, 인사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채용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한 아까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식이라든가 기술은 서류상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태도 측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 뭐 기업 분석이라든가 분석을 했을 때 직무기술서를 보셨을 때, 아,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태도는 이렇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기를 수 있었던 경험사항들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5가지를. 적당한 시간, 그리고 다방면의 관심을 보여줘라. 왜냐면 인사 담당자는 봉사활동만 5개 쭉 쓴 사람도 있고, 하나의 어떤 관심사항으로만 쭉 막 동아리, 동호회로만 쭉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특히 막 동호회라든가 동아리 이런 활동들은 좀 재미있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채우면, 이건 기계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노는 것과 이렇게 막 이렇게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인가 보다.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요소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아, 학업적인 어떤 뭐 경험상, 뭐 학업 동아리, 스터디 활동, 아니면 봉사, 프로젝트, 동호회, 해외 연수, 여행, 이렇게 다방면에 관심 있는 인성으로서 이렇게 어떤 태도 측면에서 두루두루 갖춘 지원자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만나본 정말 많은 지원자분들은 어디에 가장 신경을 쓰시냐면 소속 단체예요. 내가 어느 단체, 그럴싸한 단체, 누가 봐도 막 너무 멋있는 단체, 여기에 사실은 너무 신경을 쓰셔서 이게 있으면 쓰고 이게 없으면 안 쓰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단체 이름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하고 막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 평가자들은 주로 뭘 보냐면, 거기서 얘가 했던 역할이 뭐지? 그럼 이 역할을 토대로 얘가, 아, 이러한 일을 수행을 했고 이러한 어떤 능력을 개발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주요 활동이에요. NCS의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원자가 최근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직무 수행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의견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너 무슨 활동을 했니? 거기서 무슨 행동을 했니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NGO를 하나로 예를 들겠습니다. 뭐 해외에 가서 뭐 우모를 파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과 유사한 일을 했어. 그 단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유사한 단체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조직의 미션, 사명, 주요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발론티어들이 하는 역할, 책임 이런 것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언어 없는 거를 거짓말로 쓰시면은요, 이거는 서류는 왜 문제가 되냐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면접 질문이 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얘기 다 갖다 썼는데 막상 이제 앞에 있는 면접관들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이게 진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내용을 보고 듣고 읽고 이래서 쓴 것인지가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를 참고하라는 얘기는 그대로 갖다 옮겨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구나, 공식 문서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취업 지원서는 공식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이 경험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수행의 태도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들, 이거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직무기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태도 및 이러한 어떤 것들을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것들을 기를 수 있었던 경험들을 소개하시는 것도 좋고, 외국어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토익 700점 이상이면 다 100% 만점 처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공기업에. 예전에 건보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수량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서류들을 쳐내기 위해서 토익 940점 이하는 필터링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딱 단언하긴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700 이상이면 모두 만점 처리. 그렇지만 행정직은 이 요건을 충족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직업치료, 뭐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은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4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음은 자격증인데요.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활용 1급이라든가 한국사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저 이거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2개가 없다라고 해서 당락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NCS 필기 준비에 더 몰입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서류의 어떤 섹션들을 더 풍부하게, 더 의미 있게 채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준비하는데 그렇게 긴 기간이 든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점 자체도 행정사나 원가분석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차별화 포인트는 되세요. 왜냐면 다 모든 사람들이 커말이라든가 이걸 쓸 때 나는 좀 더 준비 기간이 길고 좀 더 직무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은 더 많은 가산점에, 자격증 안에서의 가산점을 챙기실 수가 있는 부분. 요양직 같은 경우는 사실 물리치료사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호사, 이렇게 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를 갖추고 계시기는 힘들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원가분석사라든지, 왜냐면 계속 요양직은 행정적인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들이 너무 많이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조사 분석사를 내가 갖고 있다면 반드시 차별화된 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걸 갖고 나 이거 없는데, 그건 이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게, 있으면 정말 차별화된 포인트지만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섹션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그 외 직무 혹은 직무 관련 지식과 관련된 자격증 섹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쓴다면 여기에 이제 어떤 걸 많이 쓰시냐면 운전면허증 쓰세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무 관련 지식이나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만약에 택배회사에 이렇게 뭐죠? 운전하는 어떤 직무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필수죠, 그거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운전면허증을, 너희들은 이걸 왜 자꾸 여기다가 쓰니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요양직의 경우는요, 운전할 일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쓴대요. 다시 직무기술서로 돌아와 봤을 때, 필요, 지식, 기술 그런 측면에 네, 요양직은 운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방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건 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운전면허증을 쓰신다라는 거는. 단, 여긴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요새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무분별하게 자격증이 남발이 돼 있죠. 사설 학원 같은 데서도 이거 지금 트렌드예요. 이거 따놓으시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이 얘기하고 정말 엄청난 비용을 부르고 뭐 시간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막상 따갖고 오면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실무진들이라든가 인사 담당자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자격증의 레벨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근데 너무 새로운 걸 갖고 와. 근데 이건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처음 보는 것들, 왜 굳이 이런 걸 땄을까? 그래서 점수를 아예 안 주시는 경우도 많대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이고 공기업은 우리는 국가가 인정하는 것들은 다 인정해 준다라고 열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국가 전문 자격증이 있고요, 기술 자격증이 있고요, 민간 자격증 3가지 섹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국가 전문 자격증 섹션을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행정사가 있고요. 사회복지사 1급, 경영지도사 등등이 있어요. 국가 전문 자격 같은 경우는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있으면은 여기 건강보험공단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점. 민간 자격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다 국가기관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 갖추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 및 활동, 이거 400바이트 이내 써주십시오라고 했을 땐 반드시 50% 이상의 어떤 글을 쓰셔야 돼요. 50% 이하로 글을 쓰시면은 성의가 없다라고 간주해서 이거 점수를 깎거나 안 본다라고 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NCS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내가 했던 산학협력 사업기획은 많은 지원자분들 행정과 관련돼서 학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요소가 나오는데 들어가셔서 능력 단위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에 필요로 한 책임과 역할, 기술 뭐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맡았던 역할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내 언어로 막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정리 안 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섹션, 그 섹터를 찾아 들어가 보시면 주요 업무가 뭐가 있고요. 안 하셨다, 자기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했던 업무들을. 아, 그러면 책임 및 역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산학협력단에서 사업 정보를 수집을 했고, 제가 주로 했던 책임과 역할은 이것입니다로 쓰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쉬운 작업이에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죠. 너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그 경력을 토대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와서 뭐 할래?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직무기술서를 해당 영역에 보시면 지식, 태도, 기술 측면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봤지. 그럼 이거 쓰실 때도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직무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태도 측면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국가 민간 기술 자격증으로서 뭐 프로젝트 경영사 3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이걸 뭐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의 행정직에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걸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글로 막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의미 없어지는 작업이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자기소개서 항목별 분석인데 행정직이라든가 요양직에서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이 나와요. 근데 이 의사소통 역량은 왜 중요하냐면 신입에게는 누구나 그 안에서 그 의견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다 떠나서 어떤 내용을 담으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의견, A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편이 B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 어떻게 이걸 해결을 했니라는 성공 요인 있죠. 성공 요인이 무엇이니? 이 내용이 대부분의 지원자들 글에선 빠져 있어요. 그냥 이러한 갈등 상황만 너무 길게 설명하세요. 갈등 상황은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너의 성공 요인이 뭐였니? 라고 했을 때는 그거 싹 빼고 그래서 내 의견이 관철이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게 끝났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글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밑에다 키워드를 왜 썼냐면 집단 의사결정 과정, 이건 NCS 필기 준비하실 때도 많이 나오는 내용, 설득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침묵 현상, 신구 세력의 조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의견 상충이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내 의견대로 이렇게 끌고 와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 성공 요인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 의견으로 와서 내게 다 통과돼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맞는 얘기를 하고 얘가 100% 틀린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나도 맞는 얘기를 하고 얘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좀 틀린 얘기, 근데 얘는 전문가라서 얘 입장에 좀 무게가 있을 때, 다를 때 그랬을 때 성공 요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데 우길 수도 있고요. 얘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길 수가 있는데 의견이 둘이 부딪혔어. 그랬을 때 내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 상대도 전문가가 이랬을 때 나의 성공 요인 하나가 뭐예요? 이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교수님을 찾아가건 이 일 해봤던 선배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선배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을 때 전문가, 그 경험 있는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본적인 심리학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 얘도 전문가. 그랬을 때 성공 요인은 전문가의 어떤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집단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나오는 얘기죠.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집단 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동조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극화는 의견이 계속 가다 보면 막 극명하게 대립되게 되는 것, 양극단으로 막 치우치게 되는 경우. 동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지만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서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NCS 교재를 열어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테크닉과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 요인이에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능력은 사실은 갈등이 발생해서 너 어떻게 갈등 해결했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신입한테는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력직이 아닌 이상 의사소통이라든가 대인관계에서 갈등은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셔서 쓰시고 갈등 상황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결해서 결과적으로 칭찬받았습니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기업의 조직에 들어와서는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럼 갈등의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갈등이 가지고는 순기능 측면도 여러분들 있어요. 이 지원자가 갈등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갈등 상황에 어떤 그 순기능적인 측면의 어떤 것을 배가시킬 수 있는, 쉽게 설명해서는 여러분들 이 키워드 측면을 찾아서 공부하신 다음에 쓰시라는 거예요. 조직 갈등 관리, 이거 NCS 교재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갈등의 순기능론, 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한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뭘 얘기하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백기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갈등 상황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너무 길게 쓰세요. 뭔가 리얼리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대요. 많은 지원자분들이.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네? 너 어떤 역량을 발휘했니?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순서가 어떤 갈등이 발생을 했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가. 왜 발생을 했는지. 이 개인적인 감정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뭐 정보의 부족인지, 이런 걸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저는 분석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썼다시피 뭐 자원을 확대하거나 뭐 공동 목표를 제시하거나 뭐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여기서 배운 점은 또 좋게 쓰셔야죠. 갈등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의 조직에 가져다주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이러하다는 것을 배웠고, 내가 앞으로 이제 결과. 내가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유사한 갈등 상황을 만나도 내가 이를 통해서 개발했던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원관리 능력에서 여러분들 챙기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런 일을 했고요. 제가 A한테 이렇게 일을 할당했고요. B한테 이렇게 할당을 해서요.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빠진 게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팀원들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을 해서 너 어떻게 업무를 분담을 했니를 묻는데 보통 성격이라든가 특성 자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요. 특성은 인적 속성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도 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인적 속성을 토대로 업무 배치할 때 어떻게 한번 해봤니? 그랬을 때 나와야 되는, 공부해 보셔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인적자원 배치 기법.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ERP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직업 흥미 검사. 이거 되게 유명한 거고 NCS 교재에도 나와 있고, 또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 성격의 5요인. 다 보시기 힘들면 직업 흥미 검사라든가 성격의 5요인을 보시면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어떤 직무, 그죠? 그 직무 스타일, 그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있는 리더십 쫙 나와요. 그럼 나는 이러한 직업 흥미 검사라든가 뭐 실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 팀원들에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 오요인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봤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리더십 효과가 있고 이러한 리더십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이게 유사하게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슷비슷하게 쓰여지는 어떤 자기소개서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성격과 인적 특성들은 어떻게 고려해서 할당을 했니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런 내용 없이 얘가요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이 일이 좋대요. 그래서 얘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얘는요 이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시켰어요. 이거는 조금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방법이고 이 얘기가 없어요. 성격이라든가 인적 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업 흥미 검사라든지 성격 오요인을 길지 않아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아 이러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봤다라는 점. 그리고 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때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유방임형으로 내놓는 리더십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쓰셔도 되고 내가 무임승차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팀 작업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무임승차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성격이라든가 특성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봤는지 그걸 토대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쓰셔야 되는 건 요양직의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겹치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 조직의 능력이랑 다음에 나오는 직업윤리가 제일 질문이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례들이 다 겹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례가 겹치면 왜 안 좋으냐면 수천 건, 수만 건의 서류를 보는 사람들한테 일단 피로도를 확 증진시켜요. 그리고 잘 안 읽히게 돼. 아, 또 이 내용이 나오네? 또 이 내용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걸 왜 물어보냐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위계 질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조직 적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신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로 계속 나오거든요. 너무 자기만의 스타일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조직에 들어와서 노력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맞고 이 문화가 틀리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사례는 다 겹쳐요. 앞에 있는 조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제가 들어가서요 뭐 선배들한테 먼저 마음을 열고요 먼저 다가가고요 먼저 말을 걸고요 뭐 이런 내용만 다 나와요. 그게 틀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서 챙기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키워드를 써놓는 이유는 이런 거 한번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란 얘기예요. 보신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그럼 조직 적응력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조직의 몰입이라는 건 무엇이고 아까 앞에서 내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행동 사례가 뭐 조직에 적응하고 구성원들과 융화하고 또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연계하여서 행동하고 또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애착을 가지고 몰입하는 이게 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사례들도 쭉 보시면서 아 내가 이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뭐 마음을 열고 먼저 가서 말을 걸고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그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사실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글을 잘 쓰는 작가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대필업체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첨삭업체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글을 다듬는 것보다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를 제대로 컨텐츠를 잘 뽑아서 쓰시면 그게 의미 있게만 전달이 되면 베스트거든요. 마지막 직업윤리 측면은 자신이 속한 팀이나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가 정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없이 대부분 쓰실 때 아 제가요 업무 프로세스를 봤더니 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개선이 돼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까지 다 쓰세요 보통.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의 팀과 조직의 전체의 이익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사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지원자분을 만났는데, 실명은 거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이제 이분이, 어떤 큰 서점에서 일을 하시는 매니저셨어요. 근데 매니저였는데, 거기에 불이 났대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막 되게 위험한 메도가스의 어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갖고 가서 껐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니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요. 인명을 구하고 끝났습니다라고 딱 끝나요. 그럼 누가 봐도 그래, 이 사람은, 그럼 너는 팀의 이익이나 전체의 이익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직무가 만약에 소방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인명을 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었다면, 그거 자체가 직무, 조직의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서점의 매니저잖아. 큰 서점에.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사실 글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는 최소한의 피해 면적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재산 피해잖아요. 조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과 관련된 손님들, 고객, 우리는 잘 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들의 생명을 그것도 서비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그러면 자신이 취한 행동과 결과가 무엇이었니?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칭찬받고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소방관이 이렇게 진압하러 왔을 때, 이렇게 매니저님의 선제 조치가 이러이러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피해 규모 면적이 얼마큼 줄어들 수 있었고, 인명 피해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평가한 거잖아. 내가 그냥 칭찬받고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소개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과연 이게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는 조직 동일시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조직 몰입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프린트물을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에서 얘기하는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의 어떤 팀의 이익,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 시민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이걸 했다라고 해서 돈을 더 주거나 성과급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도 힘들어하는 동료를 내가 일을 도와주는 것, 과중한 업무의 동료를 도와주는 것, 조퇴나 결근했던 동료의 작업을 내가 기꺼이 떠안아서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3번의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례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지어 정해진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 딴짓 안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앞에 부분에 직업윤리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렇게 조직에서 정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사례를 쓰실 때 좀 겹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인데요.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서류가 통과돼야 필기를 볼 수 있고 필기가 통과돼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전형도 다 소중해요. 다 중요하고. 근데 대신에 서류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뒤에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계속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을 설명할 때마다 키워드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서 여기에 조직 전문가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뭐 교수님들, 뭐 대가들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보시면 글을 쓰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제발 작성은 간단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수천 건의 서류를 봐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막 다 쓰는 거야. 뭐라고 하는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돼. 빨리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땐 전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상황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역량을 개발했는지를 좀 더 길게.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400자 쓰라고 했으면 최소 200자 이상은 써야 우리가 읽어줍니다. 이건 성의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글자 수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채용 대행사가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또 추후에 백업을 할 테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이상으로 저는 이제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2017년에 모두 이제 합격을 하셔서 좋은 합격 수기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